다시 그 자리. 김경 단편소설. (5월의) 마이애미는 생각보다 훨씬 더 무덥다. 버스 안에 있어도 쨍쨍한 햇볕이 그대로 감지된다. 유리창이 금세라도 흐물흐물 녹아내릴 듯하다. 저만치 대형 글자판이 눈에 들어온다. 에버글레이즈 국립공원. 그녀는 얼음물을 한 바가지 뒤집어 쓴 듯 정신이 번쩍 든다. 마침내 오긴 왔구나. 안도감과 불안감이 동시에 고개를 든다. 어쨌든 풍광만으로도 물설지만 일단 부딪혀 보는 거다. 출발하기 전에 다진 마음을 다시 또 다진다. 한낮의 습지가 저절로 떠오른다. 금세 눅눅하고 음습한 냄새가 번져난다. 정말 그곳에는 이파리를 축 늘어뜨린 식물들이 뿌리박고 있을까? 무시무시한 돌기가 돋은 악어들이 꿈틀대고 있을까? 문득 찰스가 읊조리던 식구가 귓전을 맴돈다. 삶은 꿈꿀수록 작아진다. 모호하던 그 의미를 얼마 전에야 어렴풋이나마 깨우쳤다.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버거운 물체를 내려놓고 공중부양이라도 한 것 같았다. 홀가분했다. 더는 꿈꾸지 않을 자신감의 충만에 무작정 짐을 꾸렸다. 마음을 다잡고 찰스에게 전화를 했다. 버스는 유연히 주차장으로 들어서서 가뿐하게 주차한다. 드넓은 주차 공간이 학교 운동장을 연상시킨다. 앞자리에 앉은 덩치 큰 백인 남자의 상체가 꾸물꾸물 움직인다. 아이는 아직도 잠에 취해 있다. 여전히 평화로운 꽃밭을 날아다니는 꼬마 요정의 얼굴이다. 남이야, 다 왔어. 그녀는 아이의 등을 다독거린다. 아이가 앙증맞은 주먹으로 눈을 비벼댄다. 아이의 눈꺼풀이 서서히 열린다. 우리 남이 깼네. 그녀는 아이의 탱탱한 볼에 뽀뽀를 한다. 아이의 투명한 눈동자가 그녀를 빤히 바라본다. 순간 그녀는 낯선 느낌에 흠칫 놀라며 쩔쩔맨다. 참 야릇하다. 수없이 보고 또 보아온 수정처럼 맑고 푸른 눈동자가 아닌가. 그녀는 허둥지둥 숄더백을 메고 아이를 안아 올린다. 대기는 바람 한 점 없이 건조하고 해는 작정하고 나선 듯 불기운을 쏟아낸다. 그녀는 일단 아이를 땅에 내려놓고 호흡을 가다듬는다. 엄마, 눈이 안 떠진단 말이야. 어떻게 걸어가는 거야? 아이는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투덜댄다. 얼핏 아이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린다. 그녀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킨다. 숄더백에서 아이의 샛노란 번거지를 꺼낸다. 아이의 눈과 그녀의 눈이 맞부딪힌다. 그녀는 찰스를 꼭 닮은 아이의 눈을 외면한다. 그녀는 아이의 눈이 정말 싫었다. 푸른빛이 감도는 눈동자만 아니라면 모든 상황은 순조로웠을 것이다. 물론 아이는 언제 어디서나 또래들과 잘 어울렸을 터다. 화성지에 떨어진 한 점 먹물처럼 티가 날 리 없었다. 똑같은 푸른 눈동자가 그처럼 다른 반향을 일으킬 줄 몰랐다. 찰스의 푸른 눈동자는 거부할 수 없는 원초적 매력이었다. 당신의 눈동자에 건배?
그녀는 고전 영화 카사블랑카의 명대사를 나직이 속삭였다. 그 눈동자에 첨벙 빠지기를 갈망했다. 지금 생각해도 낯간지럽기만 한 애교를 넘어 교태까지 부렸다. 출산 후 아이의 눈꺼풀이 처음 열리던 순간에도 감격에 겨워 울컥했다. 철새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더없이 맑고 사랑스러웠다. 아이는 크고 예쁜 눈을 반짝이며 아장아장 걸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다행히 머리칼은 까맸다. 유일하게 그녀의 DNA가 숨어있는 머리칼. 신기하고 고마웠다. 그런데 그 DNA가 죽어갔다. 흑발이 서서히 금발로 물들기 시작했다. 아이가 3살 때였다. 그녀는 묵묵히 아이를 향해 시선을 떨어뜨린다. 모자를 쓴 모습이 동화 속의 어린 공주처럼 예쁘다. 무엇보다도 그녀와 아이가 섞인 관광단에서는 아이가 전혀 낯선 모습이 아니다. 그들에게는 그녀만이 낯설 뿐이다. 그녀는 이 사실, 이 어울림이 지극히 편안하다. 주변에서 들리던 발소리들이 잠잠하다. 버스에서 내린 일행들이 저만치 앞서 걸어간다. 그녀는 아이의 손을 끌어잡고 발걸음을 재촉한다. 드디어 에버글레이즈 시티에 들어선다. 공원의 서쪽 입구에 해당하는 곳이다. 이 지역은 원래 플로리다 남부의 거대한 오키초비 호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50마일 길이의 얕은 강이었죠. 가이드는 소형 마이크를 입에 대고 또박또박 설명을 이어간다. 이제 에어포트가 대기하고 있는 수로 쪽으로 갑니다. 모두들 따라오세요. 일행들은 가이드를 앞세우고 줄줄이 걷는다. 그녀는 줄곧 맨 꽁무니에서 쫓아가기 바쁘다. 아이는 사방을 두리번거리느라 그녀는 안중에도 없다. 참 호기심이 많을 때다. 그녀는 아이를 주시하는데 그만 가슴 한쪽이 찡해온다. 아이와 헤어질 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이대로 헤어지고 나면 아이는 그녀를 기억할까? 아마도 까맣게 잊어버릴 것이다. 그동안 아이와 함께 부대끼며 뒹굴던 시간들이 너무 소중하다. 왜 나만 친구들하고 비슷하지 않아? 엄마 눈은 친구들처럼 까만데 왜 나 혼자만 파란색이야? 아이는 표현력이 남달라 의문점과 불만감을 명징하게 드러냈다. 찰수와 함께 산다면 외모에 관한 자유로움은 보장받은 셈이다. 하지만 한쪽이 해소되고 나면 또 다른 쪽에 구속받지 말라는 법은 없다. 따지듯 질문 공세를 하는 아이의 입술이 얼핏 파르르 떨린다. 그녀는 도리머리를 한다. 언뜻 가슴 밑바닥에 고인 뜨거운 열기가 안가슴을 친다. 고개를 들고 무심히 허공에 눈을 준다. 수천 수만 갈래의 햇살이 그녀에게 집중적으로 쏟아진다. 그녀는 사파리 호주머니에서 레이벤을 꺼내 쓴다. 깜짝 선물. 공항까지 배웅 나온 강희가 그녀의 백팩에 넣어주며 싱긋 웃었다. 듬숙한 강희는 친구라기보다는 언니라고 해야 마땅하다. 엄마, 맛있다. 아이의 상큼한 목소리가 햇살을 가른다. 아이의 눈에 웃음방울이 달려있다. 마냥 천진스런 표정이 깨물고 싶을 정도로 예쁘다. 그런데 눈동자가 새카맣다. 그녀는 걸싸게 레이벤을 벗고 아이의 눈을 유심히 들여다본다.
엄마, 왜 그래? 아이가 눈을 거듭 깜빡거린다. 변함없는 아이의 눈동자, 심장이 두근두근 뛴다. 아이를 데리고 이 먼 곳까지 꼭 와야만 했는가. 문득 자신이 찰스를 찾아왔다는 사실이 꿈만 같다.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다. 초조감이 밀려온다. 그리고 두렵다. 마이애미는 찰스의 고향이다. 찰스는 걸핏하면 에버글레이즈를 들먹이면서 어린애처럼 즐거워했다. 맹그로브, 소나무숲, 화렵수림, 억새평원, 갈대 우거진 소택지, 바다, 하구, 그리고 공원의 상징적 존재라는 악어. 고향 얘기에 심취한 찰스는 엔지니어라기보다는 생태 연구가처럼 여겨졌다. 덕분에 그녀의 머릿속에는 에버글레이즈에 관한 갖가지 사항들이 차곡차곡 저장되어 있다. 역사, 기록물, 자연현상, 생물과 무생물 등등. 짜릿짜릿한 스릴. 에어포트 통과할 때 머리 가르마처럼 양쪽에 쫙 밀려나가는 물풀발. 아주 최고. 히말라야 K2 정상에 오른 기분. 가슴이 뻥 뚫려. 서투른 조사 사용이나 삭제에도 불구하고 찰스는 최상의 달변가였다. 그녀는 가슴을 쓸어내리고 천천히 주위를 휘둘러 본다. 이곳에 여행을 오리라고는 결코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다. 물론 이 여행이 순수한 여행은 아니지만 사실 그녀가 한 여행이라곤 찰스와 동행한 이별 여행이 유일하다. 공교롭게도 이번 여행 역시 아이와의 유일한 여행이면서 또 이별 여행이다. 그녀는 찰스와 동거하는 내내 이별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런데 막상 찰스의 출국 티켓을 보자 정신이 혼미했다. 이별을 감내하는 데에는 절대적인 고통이 따랐다. 살갗이 갈기갈기 찢기고 숨이라도 끊길 듯 했다. 부정할 수 없는 이별을 수없이 부정하는 어리석음. 찰스의 가족인 아내와 아들도 부정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부정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이별의 시간은 시시각각 목을 조이며 다가왔다. 이별 여행 가고 싶다. 영원히 널 기억할 거다. 기억? 웃기지 마. 차라리 기억 속에서 깡그리 지워버려. 그녀는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처럼 펄펄 뛰었다. 표독스럽게 거품을 물었다. 노름새 좋은 찰스는 기어이 우포늪과 순천만 여행을 감행했다. 첫 여행지인 순천만은 찰스의 말대로 오래 기억될 만한 곳이었다. 끝없이 펼쳐진 갈대밭 속으로 들어갔다. 갈대는 곧 그녀의 마음이었다. 싸늘한 갯바람에 종작 없이 출렁이며 윙윙 울어댔다. 갈대밭 사이에 조성된 목재 데크를 걸었다. 바람이 매섭게 등을 때렸다. 찰스는 포옹하다시피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새들이 어디 꼭 숨어 있을 거인데 누가 먼저 찾나 내기할까? 찰스가 삐에로처럼 혀를 쑥 내밀고 눈알을 굴렸다. 찰스는 즐기다 못해 한껏 달떠 있었다. 그녀의 가슴은 마냥 차가웠다. 찰스에게 묻고 싶었다. 이별을 앞둔 사람이 맞는지, 이별은 그냥 평범한 일상사인지. 찰스가 불쑥 쌍안경을 내밀었다. 엉겁결에 그만 쌍안경을 받아들었다.
빽빽한 갈대 틈새로 칙칙한 갯벌만 눈에 들어왔다. 두루미는커녕 청둥오리 한 마리 보이지 않았다. 새들은 없었다. 쌍안경을 내리고 허공으로 시선을 돌렸다. 텅 빈 시야는 스산하기 짝이 없었다. 침묵 속에서 용산 전망대에 올랐다. 황금빛 해넘이 하늘을 배경으로 매끄럽게 빚은 S자 물길이 누워 있었다. 종미 나신처럼 아름다워. 찰스는 그녀의 귓불을 혀끝으로 간지렸다. 그녀는 자칫 찰스와 키스를 나눌 뻔했다. 그녀는 완강하게 돌아섰다. 몸을 옹송거리며 내리막길로 발을 재촉했다. 우포늪은 새들의 세상이었다. 오리, 쇠 기러기, 고니들이 둥둥 떠다니는가 하면 13개 수면을 질주했다. 평화로운 전경이었다. 흥분한 찰스는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종미, 잠깐 여기 보셔. 찰스가 흠음한 얼굴로 그녀를 향해 렌즈를 들이댔다. 싫어, 싫다고. 그녀는 목청을 세우며 화급히 양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찰칵찰칵, 꽥꽥, 꽥꽥. 셔터 소리와 동시에 새들이 울부짖었다. 한 무리의 새 기러기가 수면을 박차고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새들의 울음소리는 한참 동안 그녀의 귓전에 맴돌았다. 어디선가 마음을 파고드는 맑은 음향이 울린다. 혹 피리소리인가? 아니다. 틀림없는 새소리다. 그녀의 시선이 수직 상승한 팝나무에 걸린다. 팝나무 우듬지에서 작은 날개가 파닥거린다. 어미새는 먹이를 구하러 나간 것인가? 새끼새의 날개짓이 잠옷 불안하다. 그녀는 자리를 뜨지 못하고 서성거린다. 엄마, 안 갈 거야? 아이가 검지로 앞서가는 일행들을 가리킨다. 또 상당히 거리가 벌어졌다. 그녀는 서둘러 일행들을 쫓아간다. 땀에 젖은 손이 자꾸 아이의 손에서 미끄러진다. 아치형 구름다리에 올라선다. 콘크리트 바닥에서 열기가 치밀어 오른다. 엄마! 아이가 모자를 벗어 움켜쥔 채 그녀를 올려다본다. 머리칼이 땀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었다. 그녀는 아이의 머리칼을 젖히고 손수건으로 이마를 훔친다. 햇살이 불침처럼 따갑다. 그녀는 말없이 아이의 머리에 다시 모자를 씌운다. 아이가 바로 모자를 벗어지고서 씩씩거린다. 안 쓸 거야. 머리칼이 홀라당 타도 좋아? 몰라, 모자 싫단 말이야. 아이는 개구리 볼을 하고서 눈을 흘린다. 그녀는 그만 얼굴이 화끈 달아오른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의 손을 움켜잡는다. 무조건 참아야 해. 화를 내면 안 돼. 윽박질러도 안 되고 짜증도 안 돼.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며 깊은 숨을 내쉰다. 아이의 머리칼에서 금빛이 톡톡 튄다. 빨강, 파랑, 노랑. 금빛은 영롱한 무지개 빛깔로 분산되어 날린다. 아름다운 무지개 빛깔은 아이의 몸을 휘감고 내려와 다리미 수면에 술을 놓는다. 꽃이다. 연분홍 수련이 활짝 피어있다. 그녀의 머릿속에 아득한 시절의 한때가 떠오른다. 나비 머리핀을 한 소녀가 사찰 입구의 연못가에 서 있다. 연못은
만개한 백년으로 온통 하얗다. 소녀는 발을 동동 구르며 생떼를 쓴다. 빨리 꺾어달란 말이야. 안 돼. 싫어, 싫어. 집에 가져갈 거란 말이야. 충전하는 욕망은 딱 잘라 거절하는 엄마에 대한 반항심으로 더욱 거세진다. 소녀는 엄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뒹굴다가 그만 연못에 풍덩 빠져버린다. 그녀는 넌지시 아이를 바라본다. 아이의 시선은 수면에 닿아 있다. 아이도 지금 수련을 갖고 싶은 건 아닐까. 하지만 아이는 입도 뻥끗하지 않는다. 말이 없는 아이가 괜히 안쓰럽다. 마침내 대여섯 척의 에어보트가 시야에 들어온다. 에어보트들은 짙은 원색 페인트로 도색했지만 꽤 낡아 보인다. 공원의 역사를 대변하는 듯하다. 에어보트가 떠있는 수면은 혼탁하기 그지없다. 들머리 물이 이 정도이니 들어갈수록 심한 흙탕물이지 싶다. 순간 내리를 스치는 영상에 그녀는 움찔한다. 악어다. 꿈틀꿈틀 몸을 틀다가 강렬하게 꼬리를 내친다. 참 부질없는 영상물이다. 이제 곧 실제로 악어를 볼 수 있다. 본격적인 악어 투어가 시작될 것이다. 그녀는 언제부턴가 찰스가 제잘거리는 악어 얘기에 실증이 나기 시작했다. 그만 좀 해. 신경질적으로 툭 내뱉다 못해 찰스의 입을 틀어막곤 했다. 찰스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장난쯤으로 여기는 눈치였다. 평소에도 두 사람은 감정 소통에 문제가 많았다. 언어보다는 서로 다른 정서 탓이 컸다. 해결 차원에서 말과 동작을 덧붙이다가 오히려 엉뚱한 오해가 생기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바위라도 안고 있는 듯 답답했다. 답답함은 외로움과 우울함을 낳았다. 찰스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어깨를 초싹이고 눈을 깜빡이면서 슬쩍 얼버무렸다. 오히려 애매모호한 상태를 즐겼다. 그녀는 워낙 두루뭉실하지 못한 성격이었다. 그녀 혼자만 늘 심각했다. 생각에 골몰하다가 현기증이 날 때도 있었다. 그때마다 이상하게 악어가 어른거리며 시야를 어지럽혔다. 우물하고 징그러운 표피를 반들거리며 도끼에 찬 머리를 치켜들고 덤벼들었다. 징그럽고 지긋지긋했다. 지구에서 가장 강한 포식자는 악어야. 공룡 없는 지구에서 6천만 년 동안 꿋꿋이 몸체 보존했어. 찰스에게 악어는 최강의 생존력을 지닌 최고의 존재였다. 그녀에게는 단 한 번도 보고 싶지 않은 놈이었다. 고통의 중압감으로 허덕일 때마다 나타나 고통을 배가시키는 놈이었다. 아이를 임신한 사실에 경악한 순간에도 악어의 환영에 얼마나 시달렸던가. 느닷없이 속이 울렁거리고 구토가 치민다. 곧 보트에 오를 텐데. 그녀는 안가슴을 쓸어내리며 심호흡을 한다. 지구의 반대쪽인 여기까지 온 이유를 또 한 차례 곱씹는다. 그만 아뜩아뜩한 기운에 빠져 비척거린다. 이제라도 악어 투어를 포기하고 되돌아갈까? 악어 투어를 포기한다는 것은 아이와 이별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녀는 무릎을 꺾고 풀썩 제자리에 주저앉는다. 아이도 그녀의 곁에 무릎을 붙이고 쪼그려 앉는다. 가이드가 한 사람씩 호명을 시작한다.
미세스 종미신? 그녀는 일행들을 힐끔거리며 마지못해 몸을 일으킨다. 그녀는 괜히 위축감이 든다. 서양인인 일행들 사이에서 동양인은 단지 그녀뿐이다. 그녀는 아이를 앞세우고 에어보트에 올라 자리를 잡는다. 에어보트 뒤편에 대형 팬이 부착되어 있다. 에어보트는 팬이 돌아가면서 생기는 추진력으로 달린다. 아이가 한치의 틈도 없이 몸을 바짝 기대온다. 마치 나무에 달라붙는 매미처럼 옆구리에 착 붙는다. 그녀는 아이의 엉덩이를 살짝 앞으로 밀어낸다. 가로로 걸린 봉을 아이의 양손에 단단히 잡혀준다. 참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마이애미 행을 결심했을 때 불현듯 이 늪지대가 떠올랐다. 호기심이 폭발했다. 한낮의 해는 이글이글 타오를까? 사막의 해처럼 위협적일까? 보트를 타고 바람을 가르며 고속 질주를 할 수 있을까? 악어를 보게 될까? 어쩌면 악어 보여주기가 아이에게 마지막 선물이 될지도 몰랐다. 아이는 악어를 무척 좋아했다. 애완동물쯤으로 여기는 눈치였다. TV를 켜놓고 저녁을 먹던 중이었다. 드넓은 사파리의 초원, 흙먼지를 일으키며 한때의 얼룩말이 기운차게 달렸다. 얼룩말들의 튼실한 다리 관절이 클로즈업 되는 찰나였다. 갑자기 악어가 나타나 새끼 얼룩말의 발을 낚아챘다. 민첩하고 잽싸기가 토끼를 물고 나르는 독수리 수준이었다. 머리와 등껍질에 뻗친 무시무시한 송곳돌기, 함지박 같은 입안에 돋아난 날카로운 이빨, 필사적으로 보듬거리던 새끼 얼룩말은 끝내 사지를 뻗고 말았다. 그 순간 돌연 찰스의 얼굴이 악어와 겹쳐졌다. 속이 메스꺼렸다. 입에 물린 콩나물과 밥알을 고스란히 개워냈다. 아이는 소시지를 우적우적 씹으며 박수를 쳤다. 진짜 용감한 악어야, 그치 엄마? 악어 등에 타보고 싶어. 아이는 그즘 집안에서 한창 목마를 타고 놀았다. 좀 뒤에 아이가 실제로 악어를 본다면 어떤 반응을 할까? 아니, 실제로 악어를 보고 싶기는 한 걸까? 떠나올 때의 아이의 바람 같은 건 생각밖이었다. 강희의 말대로 그녀는 너무 지친 상태였다. 찰스를 처음 만난 27대에도 그랬다. 지금처럼 깜깜한 굴에 갇혀 운신을 못했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았다. 오죽했으면 자살 사이트를 밥 먹듯 들락거렸겠는가. 아르바이트 인생이었다. 빌딩 숲에 자리한 커피숍은 온갖 일거리가 산적되어 있었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그녀를 사정없이 몰아쳤다. 매장 청소, 테이블 정돈, 주방 집기와 커피잔 소독, 커피콩 갈기, 샌드위치 만들기 등등 틈틈이 재빠르게 에스프레소도 내렸다. 잠시도 엉덩이를 붙이고 앉을 여유가 없었다. 퍼플잡이니 노동법이니 하는 말은 한낱 사치스러운 용어였다. 그날은 역사의 현장처럼 지금도 또렷이 내리에 박혀있다. 며칠 전에 같이 살던 강희가 폭탄 선언을 했다. 결혼 날짜를 잡았어. 미안. 보증금을 빼야 해. 그녀는 무려 7년 동안이나 강희의 옥탑방에 얹혀 사는 신세였다. 강희는 나이답지 않게 오달졌다. 그녀가
가출할 수 있었던 것도 강희라는 버팀목이 있었기 때문이다. 강희에게 빌붙은 그녀는 몸을 사리지 않았다. 옷가게, 마트, 식당 등을 전전했다. 약간의 목돈을 쥐게 되자 일단 좌판을 벌였다. 속옷, 양말, 면티, 가방, 신발 같은 저가용품들을 팔았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악착을 떨었다. 돈이 조금씩 불어났다. 세평 지하 상가에 가방 가게를 차렸다. 하지만 2년도 못 되어 빚까지 않고 손을 털어야만 했다. 미처 빚도 청산하지 못한 형편에 강희의 결혼으로 떨거둥이가 될 판이었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대책이 없었다. 다시 큰아버지네로 기어 들어가는 게 유일무이한 방책이었다. 저 세상으로 떠난 부모님이 새삼 원망스러웠다. 부모님의 시신은 등산길에 만난 장맛비에 휩쓸려 퉁퉁 불어 있었다. 그녀는 9살이었다. 굿모닝. 찰스가 검정색 넥타이를 메고 들어섰다. 근 열흘 만이었다. 워낙 초강초강한 얼굴이라 해도 한눈에 대인병을 알았지 싶었다. 오늘도 카페라떼예요? 오케이. 찰스의 목소리가 힘없이 기어들었다. 2달여 전부터 아침 단골 손님으로 자리매김한 찰스였다. 점심시간에도 동료들과 함께 간간히 들렀다. 햄 토마토 샌드위치나 월넛 브라우니를 즐겨 먹었다. 어쨌든 그날 아침 그녀는 블루베리 잼을 바른 토스트 2쪽을 서비스로 내놓았다. 원래 찰스의 아침은 커피 한 잔이었다. 얼굴이 너무 헬쓱해요. 아, 미국 다녀왔어요. 어머니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녀는 가슴이 철렁했다.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고 엉거주춤 서 있었다. 미스신이 어디 아픈 것 같아요. 판다처럼 여기가 까매요. 찰스는 퀭한 눈을 깜빡이며 손가락으로 자기의 눈밑을 문질렀다. 그녀가 보인 다크서클을 오히려 걱정했다. 그날 밤이었다. 가게 문을 닫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났다. 찰스였다. 알코올과 땀에 전 채취가 합성된 농밀한 내음이 코를 자극했다. 그녀는 스스럼 없이 다가가 팔짱을 꼈다. 어머니를 여인 찰스의 심장이 부들부들 떠는 게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이 결코 초라하고 무력한 여자가 아니라고 자신했다. 적어도 그날만큼은 찰스를 혼자 보내고 싶지 않았다. 곁에 있어주고 싶었다. 거리마다 오색 찬란한 네온사인이 반짝거렸다. 그녀는 찰스를 이끌고 카페 문을 밀었다. 뿌연 스모그 조명 아래 2 사람은 마주 앉았다. 맥주 거품이 사각사각 입안을 간지렸다. 한 잔이 2 잔을 부르고 또 한 잔을 불렀다. 술 기운이 일순간 뻗쳤다. 픽 웃음이 나왔다. 지금 누가 누구를 구제한단 말인가. 좁고 가파른 계단 맨 위에 올라앉은 손바닥만한 옥탑방이 떠올랐다. 이제 그곳마저도 떠나야 할 처지였다. 어디로 가야 하나. 갑자기 맥이 탁 풀렸다. 어디로든지 가야 했다. 그녀는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한 잔 더 해요. 내 오피스텔 갑시다. 찰스의 긴 팔이 그녀의 어깨를 포근히 감싸 안았다. 그녀는 찰스의 가슴에 안긴 채 걸었다.
옥탑방이 모래성처럼 스르르 허물어 내렸다. 더는 옥탑방에 미련이 없었다. 찰스와 3년 동안 동거한 공간은 버젓한 아파트였다. 보트는 한시도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내달린다. 아이는 입을 동그랗게 해벌리고 앞만 바라보고 있다. Very cute. 아이 너머에 앉은 중년의 백인 여자가 엄지를 세우며 환히 웃는다. Thank you. 그녀는 어색한 미소로 화답한다. 아이의 얼굴에도 한가득 웃음이 번진다. 하얀 이가 눈부시다. 찰스의 품에서도 저렇듯 해맑을 수 있으려나. 찰스와 한 가족으로 사는 게 아이에게는 최상의 여건이라고 그녀는 확신한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아직도 미심쩍다. 과연 아이가 엄마 없이도 살 수 있을까? 그녀도 부모를 잃고서 한동안 새로운 가족과 엮여 살았다. 어찌어찌 해도 어머니의 부재는 항상 지울 수 없는 상처였다. 수로 양쪽으로 무성한 수초밭이 펼쳐진다. 난초잎처럼 쭉쭉 뻗은 수초가 더없이 싱그럽다. 자칫 잘못하다 수초 더미에 보트가 침몰하지 싶은데 보트는 능수능란하게 수초 더미를 헤치고 달린다. 그녀는 슬며시 아이의 손등을 쓰다듬는다. 이제 보내고 나면 언제 다시 볼 수 있으려나? 영영 만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 눈시울이 촉촉해 오는데 벼랑간 굉음이 터진다. 보트의 가속도가 붙기 시작한 것이다. 톱날 풀밭이 울타리치며 앞을 가로막는다. 톱날 풀밭은 언뜻 갈대밭처럼 보인다. 보트는 기세 좋게 톱날 풀밭을 제치며 질주한다. 어머니와 자기 부상열차를 탔던 기억이 난다. 얼마나 신바람이 났던가. 열차의 이동 경로에 따라 순간순간 자신이 슈퍼맨처럼 느껴지곤 했다. 언제까지라도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열차만 타고 싶었다. 야호! 아이의 경쾌한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마치 불꽃의 섬광처럼 공중으로 분산된다. 기분이 마냥 상쾌하다. 어느덧 물길이 끝나간다. 곡선과 직선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던 물길이 뒤로 물러나면서 광대한 시야가 펼쳐진다. 습지다. 바다로 착각할 정도로 드넓다. 사방을 휘둘러 본다. 머나먼 이국에 와 있다는 걸 새삼 깨닫는다. 보트의 속도가 신압으로 늦어지면서 덩달아 소음도 잦아든다. 수면에 나뒹구는 햇빛은 은빛 날개를 펴고 버섯의 포자처럼 사방으로 흩날린다. 한때의 새들이 햇빛을 쫓아 유유자적 공중을 선회한다. 유유히 떠돌던 보트가 느릿느릿 앞머리를 돌린다. 둥치가 얼마쯤 물속에 잠긴 맹그로브 나무의 군락지가 나타난다. 그 규모가 웬만한 숲에 버금간다. 나뭇가지들을 축으로 수초들이 어지러이 뒤엉켜 있다. 그녀는 수초를 주시하다가 미간을 찌푸리며 움찔거린다. 갑자기 발이 저릿저릿해 온다. 그녀는 악력을 다해 발을 움켜잡는다. 한 생각이 뇌리를 스친다. 혹시 내 몸의 실핏줄도 저 수초처럼 엉켜 있는가? 입으로 숨을 토하며 발을 가만가만 주무른다. 다행히 다리가 풀리기 시작한다. 그녀는
다리를 앞으로 쭉 뻗는다. 문득 주의가 저교하다. 깜빡 잊고 있었다. 좀 전에 안내방송에서 이곳이 바로 악어들이 웅크리고 있는 곳이라고 했다. 보트 밖으로 발을 뻗거나 얼굴을 내밀지 말라는 경고도 생각난다. 와, 엄마, 저기! 쉿! 그녀는 반사적으로 입술 위에 검지를 세우며 눈을 짓뜬다. 금세 팔에 소름이 돋는다. 그런데 악어는 눈에 잡히지 않는다. 모터가 꺼진 보트는 수면의 흐름에 따라 미세하게 흔들거린다. 와, 진짜 악어다! 아이가 그녀의 손을 워락 잡아당긴다. 그녀의 얼굴이 굳어지고 목까지 뻣뻣해진다. 수초 사이로 언뜻 내보이던 악어 머리가 점점 더 뚜렷이 드러난다. 모난 삼각형 머리에 불룩하게 부풀어 오른 입모양새가 영락없이 맹수다. 그런데 입안이 수상쩍다. 행여 먹잇감을 통째로 담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 아니다. 새끼를 조심스레 보호하고 있는 형상이다. 악어의 유별난 모성애에 관해서 찰스는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다. 악어는 산란을 하고 휴식을 하지 않는다. 죽을 힘을 다해 낑낑대며 흙이나 나뭇잎들을 알 위에 덮는다. 새끼가 부화하면 아이의 입안에 넣고 지내다가 수초가 무성한 곳을 찾아 꺼내놓는다. 그렇게 공을 들여도 결과는 미미하다. 50여 마리 중에서 성체는 겨우 한 마리만 남는다. 한 마리 새끼를 위한 어미의 생태, 그녀는 악어의 불룩한 입을 마주하며 절절한 심정으로 전율한다. 숙연해지는 모성애의 현장이다. 보트가 방향을 튼다. 그녀의 시선은 계속 악어에게 매달려 있다. 수면의 나무 그림자는 점점 옅어지고 햇살은 수면을 튕기며 달아나기에 바쁘다. 우와, 우와, 우와. 갑자기 여기저기서 탄성이 쏟아진다. 몸체를 완전히 드러낸 악어 67마리가 옹기종기 모여 있다. 몸체는 약간씩 차이가 나지만 등의 곤두선 돌기는 한결같이 날카롭다. 한 가족일까? 아, 그녀는 비로소 찰스가 사는 이곳에 아이를 데려온 걸 실감한다. 그녀는 워낙 뒷북을 치는 데에 일가견이 있다. 찰스와 아이가 처음 만났던 그 옛날 찰스의 의견에 따라야 했다. 그렇다면 아이는 순탄하게 잘 자라고 있을 거였다. 햇빛이 잠깐 맛보기로 창문을 흘끔거리는 반지하 단칸방에서 아이를 낳았다. 혼자인 그녀는 억척을 떨 수밖에 없었다. 6개월이 채 안 된 아이를 천혜로 들쳐업고 김밥을 말았다. 손발이 퉁퉁 붓고 종아리가 당기고 허리가 끊어질 듯한 통증이 삶의 증거였다. 힘들어도 불행이라는 단어는 결코 떠오르지 않았다. 막막한 세상에서 아이는 그녀가 살아가는 힘이었다. 그녀가 외톨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주는 고귀한 생명이었다.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새벽녘, 강희가 부랴부랴 달려왔다. 갓 두돌배기 아이가 고열로 혼수 상태에 빠진 것이다. 급성 내막염이었다. 다행히 입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 수속을 밟게 되었다. 그때까지 서분서분하던 강희가 정색을 하며 언성을 높였다. 뜻밖이었다. 너 이제라도 정신 똑바로 차려. 싱글맘은 뭐
아무나 되시는 줄 알아? 당장 찰스인지 뭔지 불러서 남이의 존재부터 알리란 말이야. 늪이 별건 줄 아니? 네 현실이 바로 늪이야. 그녀는 못 들은 척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임신 사실에 찰스가 어떤 반응을 했던가. 단호하게 내뱉은 책임질 수 없다는 말은 그래도 괜찮았다. 천연덕스럽게 낙태를 종용했다. 잔인하고 치졸한 인간. 그녀는 입을 앙다물었다. 찰스의 출국 직전에야 임신 사실을 안 게 천운이라고 자위했다. 가로수길이 노란 은행잎으로 물든 계절이었다. 찰스가 노란 머리칼에 부인을 대동하고 찾아왔다. 아이를 꼭 껴안은 찰스는 풀죽은 표정으로 더듬더듬 되뇌었다. 종미 블로그에서 우연히 아이 사진 봤어요. 부인이 차분한 어투로 찰스를 거들고 나섰다. 외동아들이 여름 캠프에서 익사한 사건과 아들 출산 뒤에 자신이 불임 판정을 받은 사실을 털어놓았다. 아이를 친딸처럼 키우겠다며 그녀의 손을 덥석 잡았다. 부인은 왠지 여당락해 보였다. 찰스는 숫제 애원조로 매달렸다. 비열한 인간. 그녀는 그들에게 등을 보이며 의기양양하게 돌아섰다. 찰스 부부가 떠나고 나자 이상하게 그녀는 에너지가 샘솟았다. 비록 월급짜리지만 신들린 듯 가게 일에 열중했다. 김밥 세트, 김밥 정식, 주먹밥, 영양김밥, 야채롤밥. 그녀가 개발한 메뉴마다 히트 상품으로 자리를 굳혔다. 통장에 입금액이 불어나기 시작하는데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불거졌다. 놀이방 원장에 호출이 잦았다. 아이는 지나치게 산만한가 하면 독선적이고 옹고집쟁이로 아이들 사이에서 겉돌았다. 근본적인 원인은 단연코 외모였다. 푸른 눈과 노란 머리,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짐이었다. 아직 어린 탓이라고 치부하며 애써 가벼이 넘겼다. 그녀는 일부러 느긋하게 마음을 다잡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성장할수록 나아지리라. 아이가 유치원생이 되었다. 그런데 상황은 훨씬 더 악화되어 갔다. 아이의 성장에 문제가 있었다. 결코 몸을 사리는 법이 없는 호전적인 싸움닭이었다. 눈을 번뜩이며 상대방의 옷을 찢거나 얼굴을 핥히고 머리칼을 뽑았다. 집에서도 거침없이 그 연계성을 드러냈다. 걸핏하면 경쟁하고 덜컥 부리며 난폭하게 굴었다. 바비 인형의 머리를 산벌한 상태로 쓰레기통에 처박고도 태어냈다. 찰스의 생일 선물로 보낸 바비 인형은 아이의 애장품 1호였다. 찰스는 아이를 보고 간 뒤에 매달 꼬박꼬박 양육비를 보냈다. 그녀는 받은 길로 바로바로 송금해버렸다. 결국 찰스는 양육비 송금을 단념했다. 하지만 1년에 2번 생일과 크리스마스 선물은 꼭 챙겼다. 선물 상자를 열 때마다 그녀는 아주 살갑게 주절거렸다. 내가 씩씩하고 예쁘게 크면 아빠가 오실 거야. 아빠는 이 세상에서 널 제일 사랑한단다. 남이도 아빠 사랑하지? 그녀는 유치원 원장이 소개한 상담소를 찾기에 이르렀다. 상담 선생의 진단과 처방전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었다. 아이가 떠안고 있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야 했다. 일단
지속적인 사랑이 최우선이었다. 24시간 한 공간에서 아이와 눈을 마주치며 뒹구는 일은 불가능했다. 우선 친구 만들기, 즐거운 놀이, 애완견 키우기 등을 실행해야 했다. 강희는 기회다 싶었는지 그녀를 몰아세웠다. 잘난 체 하더니 꼴 좋다. 설마 이 정도의 상황이 최악이라고 생각하진 않겠지?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 상상조차 못한 사태가 빵빵 터질걸? 네 어린 시절은 차라리 꽃방석이야. 남이는 훨씬 더 악조건 속에 방치돼 있어. 여기서 더 머뭇거리면 너희 모녀 다 수렁에서 허우적거릴 일만 남았단 말이야. 늘 그녀의 치닥거리를 해주는 강희였으나 뇌물스러웠다. 콧방귀를 뀌며 강희의 충고를 무시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강희의 말이 절실하게 다가왔다. 현재 상황은 미래의 위험을 예고하는 조짐이었다. 인터넷이나 언론이 시시콜콜 쏟아내는 폭로전에 촉수가 꽂혔다. 폭력, 마약, 가출, 자살 등의 어둡고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아이를 맴돌며 그녀를 압박했다. 최선책은 당연히 찰스, 아이, 그녀가 한 가족으로 뭉치는 일이었다. 그 길은 요원했다. 차선책은 그녀가 아이를 포기하는 일이었다. 그녀는 아이를 흘금 본다. 아이는 턱을 내린 채 악어에만 집중하고 있다. 문득 공포심이 일어난다. 보트 밑바닥이 자칫 바닥에 닿을 것 같은 느낌 때문이다. 그녀는 긴장감으로 발에 힘이 들어간다. 길을 조금치라도 잘못 조종하면 악어의 등을 긁어버릴지도 모른다. 흥분한 악어는 거침없이 날뛰며 보트 위로 뛰어오를 것이다. 악어가 아이를 덮치기라도 한다면 그녀는 덜컥 겁이 난다. 아이가 쓴 모자가 거추장스러워 보인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모자를 아무렇게나 집어 숄더백에 집어넣고 아이를 부둥켜 안는다. 보트는 악어들을 아슬아슬 비켜나간다. 악어들은 무생물처럼 꿈쩍도 하지 않는다. 엄마, 악어는 왜 쿨쿨 잠만 자? 아이는 오리 입술을 하고 시무룩한 표정을 짓는다. 그녀는 선뜻 답을 못하고 우물쭈물 하는데 보트에 속력이 붙는다. 전 속력으로 내달린다. 보트는 무사히 선착장에 이르렀다. 그녀는 아이를 안고 보트에서 조심조심 내려온다. 발목이 시큰거리지만 아이를 내려놓고 싶지 않다. 대나무처럼 쭉쭉 뻗어 올라간 나무들 사이로 걸어간다. 깊은 숲이다. 길이 세 갈래로 나뉘는 지점에서 일행들은 서성거린다. 어느 쪽이라도 다 악어 농장으로 통합니다. 자유롭게 이동하시죠. 가이드의 말에 일행들은 기다렸다는 듯 뿔뿔이 흩어진다. 그녀는 가이드 뒤에 바짝 따라붙는다. 아이는 그녀 품에서 자꾸 발을 버둥거리며 보챈다. 할 수 없이 아이를 내려놓는다. 신통하게도 아이는 곧잘 걷는다. 그녀는 여행을 계획하면서 은근히 마음을 졸였다. 아이는 워낙 떼쟁이다. 여간내기가 아니다. 크게 데치거나 회초리를 들어야만 꼬리를 내리곤 했다. 지금 아이는 아주 고분고분하고 토끼처럼 양순하다. 하기야 상담 선생도 아이가 좀 예민한 성격일 따름이라고 했다. 야, 거북이다. 그녀의 눈이 아이의 손가락 끝을 따라간다. 움푹 팬 물웅덩이가 보인다.
물가에 그만한 거북이 2마리가 한껏 목을 움츠리고 나와 있다. 암수 한 쌍인가? 아니면 어미와 새끼인가? 참으로 정겹고 포근한 전경이다. 악어 농장에 당도했다. 굳건한 철망이 악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섬뜩하다. 햇빛 가득한 맨 땅에 악어들이 여기저기 무리지어 엎드려 있다. 어림짐작으로 30마리쯤 되어 보인다. 그녀 바로 앞 철망 너머에 1마리, 서너 발짝 오른쪽에 4마리가 동일한 포즈를 하고 있다. 물속의 악어처럼 미동도 하지 않는다. 혹시 사체가 아닐까? 흑빛 채색에서 뿜어나는 칙칙함도 왠지 생명을 잃은 느낌을 풍긴다. 아니다. 절대로 시체는 아니다. 찰스가 운운하던 악어의 강한 생존력을 망각하고 있었다. 그 생명에 내재된 무한한 잠재력이 기억 속에서 터진다. 지금은 악어들의 일광욕 시간입니다. 주변에 나무 한 그루 없는 이유를 아시겠죠? 가이드의 설명이 무척 생소하다. 악어에게도 비타민 생성이 필요하단 말인가. 그녀는 악어를 흘낏거리며 맨살이 드러난 양팔을 앞으로 뻗어본다. 엄마, 저기 입을 쫙 벌리고 있는 악어 좀 봐. 울고 있지? 아이가 그녀의 팔을 잡아 끈다. 앞발을 기역자로 구부린 악어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린다. 햇빛에 반짝이는 눈물의 수정처럼 투명하다. 큰 고기덩이를 삼킬 때, 하품할 때 눈물이 흘러나와. 턱뼈가 크게 벌어지면 눈물샘을 자극해. 악어 눈물은 완전 가짜야. 찰스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돈다. 엄마, 악어가 눈물 흘리는 거 맞지? 정말로 신기해. 근데 왜 울어? 그러니까... 아, 알았다. 이 악어만 외톨이잖아. 엄마를 잃어버렸나 봐. 그치? 그녀의 눈동자가 한순간 초점을 잃는다. 그녀는 어김없이 아이의 뒤에서 도망자가 될 거였다. 엉엉 울어대며 그녀를 찾아 헤매는 아이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진다. 키가 훌쩍 큰 감색 유니폼 차림의 사육사가 우리 안에서 나온다. 사육사의 손에 새끼악어 1마리가 들려있다. 새끼악어의 길이는 사육사 팔 길이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참 귀엽죠? 여러분은 이 귀염둥이를 애완견처럼 만져볼 수 있습니다. 직접 체험해 보는 거죠. $3만 내세요. 몇 사람이 사육사 앞으로 성큼성큼 나간다. 악어의 가느다란 꼬리가 사육사의 팔에 스친다. 야구 모자를 쓴 흑인 노인이 악어의 등을 쓸어내리며 희죽거린다. 나도 만져볼래. 아이가 또박또박 내뱉는다. 안 돼. 만져볼 테야. 안 된다니까. 싫어. 빨리 돈 줘. 등에 난 뾰족한 뿔도 잡아볼 거란 말이야. 뭐라고? 악어가 장난감인 줄 아니? 사자보다 더 무서운 게 악어야. 흑인 노인의 큼직한 손에 악어 꼬리가 잡혀 있다. 노인은 일행들을 호기로운 눈으로 훑어보면서 익살스럽게 웃는다. 아이가 그녀의 숄더백을 와락 잡아당긴다. 안 된다고 했잖아. 그녀는 그만 아이의 손등을 세차게 내리치고 만다. 딱 하는 소리가 의외로 크게 울린다. 그녀는 힐끔힐끔 사람들의 눈치를 본다. 미워. 엄마 미워. 엄만 바보야. 아이는 울먹이며 땅바닥에 엉덩방아를 찢는다.
무시선이 일제히 그녀와 아이에게 쏠린다. 그녀는 허리를 굽혀 아이의 손을 붙잡는다. 아이는 일어나지 않으려고 결사적으로 다리를 뻗는다. 아이가 가로 꿰기를 시작한다. 그녀는 아이를 덥석 안아 올리고선 슬슬 뒷걸음을 친다. 아이는 앙칼지게 울부짖으며 그녀의 배를 팔로 차고 주먹으로 어깨를 난타한다. 저 미안해요. 아이를 좀 달래야겠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린다. 그녀는 악마의 소굴이라도 탈출하듯 정신없이 내달린다. 돌연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다리에 힘이 탁 풀린다. 이마에서 식은땀이 흐른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무작정 진동 걸음을 내딛는다. 그녀는 텅 빈 숲속 벤치에 할 일 없이 앉아 있다. 아이는 체풀에 지친 모양이다. 그녀의 품에 안긴 채 질질거리는 걸 멈추고 딱꾹질을 하다가 잠이 들었다. 아이의 얼굴을 빗긴 한쪽으로 시선을 준다. 아이의 얼굴만한 하늘이 나무 사이로 내다 보인다. 맑고 푸르다. 아이의 눈동자처럼. 그녀는 묵묵히 하늘을 응시한다. 하늘이 하늘처럼 보이지 않는다. 가슴이 너무 답답하다. 창문 하나 없는 창고에 갇힌 듯하다. 아이는 좋지 않은 꿈이라도 꾸는지 눈살을 찌푸린다. 문득 눈이 시려온다. 콧구마저 시큰거린다. 아무래도 성급한 결정인 것 같다. 아이가 며칠째 유치원에 갈 수 없다고 억지를 부렸다. 배가 아프다는 건 핑계였다. 그녀는 밤새 쿵식거리다가 마음을 다잡았다. 더 지체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우리 멀리 비행기 타고 여행 갈까? 남이가 좋아하는 악어도 보고 아빠도 만나고. 정말? 우리 엄마 짱이야. 아이는 곰돌이를 하면서 깔깔거렸다. 그녀는 왠지 용기가 불끈 솟았다. 부딪혀보고 싶었다. 그런데 막상 이곳에 발을 디뎌보니 점점 자신감이 떨어진다. 뭔가가 자꾸 삐걱거린다. 한껏 부푼 풍선이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조마조마한 심정이다. 그녀는 잠든 아이를 업고 숲을 빠져나온다. 손목시계를 본다. 3시 40분. 일행들이 한창 악어쇼를 관람하고 있을 시각이다. 아직 시간은 넉넉하다. 서둘지 않아도 그녀가 제일 먼저 공원 입구에 이를 것이다. 이제 호텔에서 저녁을 먹고 느긋하게 찰스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그녀는 마음을 추스르고 느릿느릿 거북이 걸음을 한다. 해는 뜨거운 열기를 방출하는데 막바지 힘을 쏟아내고 있다. 등이 온통 땀으로 끈끈하다. 아이의 엉덩이가 자꾸 아래로 처진다. 등을 구부린 채 땀에 젖은 손바닥을 바지에 문지른다. 아이가 한 차례 몸을 뒤척인다. 그녀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다가 자칫 아이를 떨어뜨릴 뻔했다. 아이는 곤히 자면서도 그녀의 목을 꼭 껴안고 있다. 혹 엄마가 저를 떼어놓으려는 걸 느끼는 걸까? 새삼스레 아이의 무게가 그녀를 누른다. 다리가 허전허전하다.
기를 쓰고 힘을 모으는데도 다리가 후들거린다. 파근하기 짝이 없다. 오른편 길 건너에 벤치가 보인다. 간신히 발을 옮겨가 벤치에 아이를 누인다. 그녀의 목을 휘감고 있는 아이의 발을 하나씩 떼어놓는다. 어느새 이렇게 훌쩍하는가. 잠든 아이의 얼굴에 슬쩍 미소가 번진다. 아빠 엄마와 함께 잔디밭에서 뒹구는 꿈이라도 꾸는 걸까. 그녀는 아이를 따라 미소를 짓지 못한다. 과연 아이는 엄마 없이 행복할 수 있을까? 엄마가 없으면 아빠가 있고, 아빠가 있으면 엄마가 없는 이 부조리를 아이는 견뎌낼 수 있는가? 아니, 이제까지 아이를 버팀목으로 살아온 나는 제 입속에 새끼를 키우는 악어보다 못한 나는 지금 나는 무슨 짓을 하려는 건가? 그녀는 벌떡 일어난다. 갑자기 마음이 바빠진다. 잠든 아이를 선뜻 일으켜 들쳐엎는다. 시간이 봤다. 그녀는 달리기 시작한다.